저는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64살의 나이에 말이죠. 35년 동안 우체국 집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 돈은 이제 6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 안방에는 팔리지 않는 홍삼액 박스가 1,000개 넘게 쌓여 있습니다. 아내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매달 병원비가 200만 원씩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 권사님이 건네준 홍삼액 한 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수입니다. 올해 64살이고 지난달까지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했습니다. 29살에 우체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5년을 한 길만 걸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제 아내 김순희는 올해 62살입니다. 결혼한 지 38년이 됐어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손주가 셋입니다. 아내는 20년 전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며 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은 없지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늘 응원했어요. 작년 12월 30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우체국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다며 국장님이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그 표창장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청춘이 모두 이 우체국에 있었으니까요.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그 숫자가 찍힌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편물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누빈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자주 아팠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집 장만하느라 늘 빠듯했지만 빚은 단 한 푼도 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둘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말이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에 2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7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두고 6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죠.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혈당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매달 병원비가 50만 원 정도 나가지만 건강보험이 있으니 감당할 만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랐어요. 퇴직 후 첫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가끔 우체국 동료들을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쉴 틈 없이 일했으니 이런 여유가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존중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내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으니까요. 그해 2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와 표정이 밝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건강식품을 추천해 줬다며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홍삼액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당뇨에 좋다며 한 병을 선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홍삼액을 한 스푼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식품이려니 했어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같은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홍삼액 병 하나가 제 35년 땀의 결실을 모두 앗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저를 다시 새벽 4시에 일터로 내몰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가 홍삼액을 먹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혈당도 전보다 안정적이고. 저는 그저 플라시보 효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 주 일요일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오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권사님이 사업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사업인데 교회 권사님이 권하는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홍삼액 판매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대요. 다음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시내 호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단상에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강사는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삼액은 6년근 홍삼을 사용하고 특허받은 저온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완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의약품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구조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 수당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판매한 금액의 20%, 추천인이 판매한 금액의 10%가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실제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60대 할머니가 1년 만에 벤츠를 샀다는 이야기, 50대 주부가 석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증언이었죠. 무대 위로 그들이 직접 올라와 통장 사본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옆에 앉은 권사님도 아내 손을 잡으며 같이 해보자고 속삭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권사님이 우리를 상담 부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판매원 등록비는 30만 원이고 기본 제품 패키지가 2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3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여보,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도 돈 벌고 싶어. 당뇨약 값이라도 내가 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38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3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잖아.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권사님도 좋은 결정이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직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왔고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건강식품 판매원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들떠 있었어요. 내일부터 친구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다고,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추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불안했지만 아내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후 집으로 큰 택배 상자가 5개나 도착했습니다. 홍삼액 한 박스에 30병씩 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상자를 하나씩 뜯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말했죠. 저는 안방 구석에 쌓인 홍삼액 상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다 팔릴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들이 나중에 1000개를 넘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안방을 홍삼액 창고로 만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집사님들께 전화를 돌렸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녁에는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에 좋은 홍삼액이 있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죠. 첫 일주일은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떤 분은 다단계 아니냐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조금 풀이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처음엔 다 그렇다며 계속 연락하라고 조언해 줬거든요. 2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60대 집사님이 한 박스를 사겠다고 했어요. 30병에 9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직접 제품을 들고 집사님 댁을 찾아갔죠.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0만 원 중에서 20%인 18만 원이 수익이라고 했어요. 물론 순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제품 원가를 빼면 실제로는 6만 원 정도 남는 거였죠.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6만 원이 큰 의미였습니다. 본인이 벌어본 첫 돈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이웃 주부가 반 박스를 주문했어요. 15병에 45만 원. 또 며칠 뒤에는 권사님 소개로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총 6박스가 팔렸어요. 첫 달 수익은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아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했습니다. 권사님도 잘하고 있다며 격려해 줬죠. 둘째 달에는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첫 달에 제품을 산 집사님이 효과가 좋다며 또 주문했어요. 그리고 본인 친구에게도 추천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2박스를 샀죠.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말에 처음으로 추천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권유한 집사님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판 금액의 10%가 아내에게 수당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첫 추천 수당은 12만 원이었어요. 둘째 달 총수익은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판매 수익 48만 원에 추천 수당 12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죠. 아내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결혼하고 38년 만에 본인 이름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제 뒤에서 묵묵히 살림만 했던 아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딸이 되자 아내의 인맥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옛날 직장 동료들까지 연락망이 확대됐어요. 그달에는 10박스가 넘게 팔렸습니다. 수익도 90만 원을 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지역 본부장이라는 50대 여자였어요. 그 본부장이 아내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석 달 만에 이 정도 실적이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본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리점을 여는 겁니다. 대리점을 열면 더 많은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2배로 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개설 지원금으로 회사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했죠. 아내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리점 개설 비용이 얼마냐고요? 본부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제품 재고도 확보하고 사무실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3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아내가 번 돈을 보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6개월 안에 본전 뽑으실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 버실 수 있고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까지 잘 됐으니 대리점을 열면 더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해보자. 대신 이게 마지막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3천만 원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달콤한 첫 수익이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일 미끼였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해지했어요. 창구 직원이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깎인다고 말했지만 아내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곧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후 본부장과 함께 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화려한 빌딩이었어요. 로비에는 성공한 판매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매출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3천만 원을 이체했죠. 그날부터 집으로 제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홍삼액뿐 아니라 홍삼 캡슐, 녹용진액, 프로폴리스까지 다양한 제품이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상자를 날라오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안방은 순식간에 창고가 됐죠. 본부장이 말한 대로 회사에서 지원금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명함을 만들고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동네 상가에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아내에게는 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대리점 오픈 첫 달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품은 100여 박스가 넘게 재고로 쌓여 있었지만 실제 판매는 15박스 정도였어요. 예상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초조해했지만 본부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며 석 달만 지나면 안정된다고 말했죠. 둘째 달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초기 고객들이 재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효과를 못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비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이미 아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권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아내는 매일 사무실에 나가 앉아 있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 가격을 물어보다가 비싸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월세 70만 원과 관리비 20만 원은 매달 고정으로 나갔죠. 셋째 달이 되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운영비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판매 수익은 70만 원 정도였어요. 매달 3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인 지역 총괄 본부장이라는 60대 남자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아내의 실적표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금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총괄 본부장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일반 대리점이지만 골드 대리점이 되면 제품 할인율이 더 높아지고 본사 지원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확 달라진다는 얘기였죠. 골드 등급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 내 총 구매액이 5천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3천만 원을 썼으니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추가 지원금도 나온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을 썼는데 또 2천만 원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하지만 본부장들은 설득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가 손해잖아.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아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미 3천만 원을 썼는데 여기에 또 2천만 원을 쓴다는 건 미친 짓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3천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다시 가서 정기예금을 2천만 원 더 해지했어요. 창구 직원은 이번에도 말렸습니다. 노후 자금을 너무 많이 빼시는 거 아니냐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2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제품이 집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안방만으로 부족해서 작은 방까지 채워졌습니다. 홍삼액 상자가 천장까지 쌓였죠. 제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팔릴 수 있을까? 골드 등급 승급 안내문이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명함과 현판이 배송됐어요. 아내는 좋아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총 5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이미 쏟아부은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골드 등급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위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이 또 있다는 걸, 그리고 저를 계속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거라는 걸 말입니다. 골드 등급이 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약속한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은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매달 500만 원 이상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실제 판매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사무실로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죠. 하지만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배 후에 교인들을 붙잡고 제품을 권하자 어떤 분들은 불편해했어요. 한 집사님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제품을 나누려는 건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던 권사님과도 사이가 어색해졌거든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그 이웃에게도 여러 번 제품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아내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했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옛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우체국 동료들에게도 아내가 전화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의리로 한두 병씩 사줬던 사람들도 두세 번 권유를 받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모님께서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데 좀 곤란해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매번 사드리기 힘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곧 턴어라운드 될 거야.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재고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에 가득 찬 상자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석 달 남은 제품들이 벌써 몇 박스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아내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올랐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더 처방받았지만 아내는 약 먹는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며 끼니도 거르곤 했죠. 그해 9월 골드 등급이 된 지 4개월째였습니다. 총 투자금은 5천만 원. 하지만 돌아온 수익은 총 20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매달 1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작할 때 2억 3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8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모든 돈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릴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 바로 그때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아내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특별 프로모션이 있대. 플래티넘 등급 승급 기회래. 지금 승급하면 본사에서 1,000만 원 지원금을 준대. 1,000만 원. 그 숫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승급 조건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4천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천만 원. 이미 5천만 원을 쓴 상황에서 또 4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투자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아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300만 원으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5천만 원 손실로 이어진 걸까? 휴대폰 메시지가 왔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조 사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플래티넘 되시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지금 그만두면 5천만 원이 다 날아간다. 하지만 4천만 원을 더 쓰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9천만 원을 다 날리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곧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남은 정기 예금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그 중에서 4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번에는 아예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이 상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조 사장님, 이거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6개월 만에 9천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혹시 보이스 피싱이나 투자 사기는 아니신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결정입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시되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 자금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내의 품에서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본사로 입금했습니다. 4천만 원.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35년의 땀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부터 제품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 혼자서는 힘들다며 제가 직접 나가서 날랐죠. 64살 노인이 무거운 상자를 계단으로 옮기는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안방, 작은 방, 거실 한쪽까지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홍삼액만 500박스가 넘었어요. 한 박스에 30병이니까 총 1만 5천 병. 이게 다 언제 팔린다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 승급 통보서가 왔습니다. 화려한 금박 액자에 담긴 인증서였어요. 아내는 그걸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냈죠. 하지만 축하 메시지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약속한 1,000만 원 지원금은 조건부였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팔아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300박스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첫 달 실적은 참담했습니다. 고작 6박스가 팔렸어요. 180만 원어치.
이 정도로는 사무실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메웠죠. 통장 잔액이 매일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 문을 여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와 우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아내를 따로 부르셨대요. 교회에서 장사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인들이 불편해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내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성경책을 펼쳐놓기는 했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통장 잔액은 계속 줄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관리비, 생활비, 아내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판매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시작할 때 2억 3천만 원이었던 돈이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해.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아내는 자기 뺨을 때렸어요.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혈당이 너무 높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입원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어요. 잔액은 2,800만 원.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욕심부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64살에 무슨 재기가 가능할까? 2억 원을 날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우편 가방을 메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에 본부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장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는 걸,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구조였다는 걸, 플래티넘이니 골드니 하는 건 다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무실 정리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다음 날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6개월 동안 꿈을 꿨던 공간이었죠. 벽에 걸린 플래티넘 인증서를 떼어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남은 제품들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에 월세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장사 안 되셨나 봐요? 요즘 여기 비슷한 분들 많아요. 다 똑같이 몇 달 못 버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홍삼액 800박스, 홍삼 캡슐 200박스, 기타 제품 100여 박스. 총 1100박스가 넘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는 재고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였죠. 본사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은 재고를 떠안기라고 강요한 거 아니냐고, 사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구매하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본부장한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본부장도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저보다 먼저 손실을 보고 떠난 거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같은 회사 피해자 카페가 있었어요. 회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수천만 원씩 투자했다가 재고만 떠안고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들. 어떤 분은 1억 원 넘게 날렸다고 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 의견도 달려 있었어요. 계약서상 합법적인 거래였고 강매가 아닌 이상 입증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기력함이 밀려왔어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2억 3천만 원. 지금 남은 돈은 2,500만 원. 정확히 2억 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로 300만 원이 더 나갔으니 실제로는 2억 원이 날아간 거였죠. 아내 병원비가 또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합병증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약값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정기검진도 자주 받아야 하고요. 2,5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내 병원비 2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어요. 이 속도로 가면 2년도 못 버팁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64살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경비직은 나이 제한이 60세까지였고 청소직도 65세 미만만 모집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우체국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알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후배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결국 찾은 건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대리운전 일을 구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평균 1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 택배 일과 합치면 5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 좀 하려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나이에 무슨 새벽 일을. 다 내 잘못이에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본사도 본부장도 저를 속인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쌓인 홍삼액 상자들을 봤습니다. 1,100박스, 33,000병.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었어요. 이게 제 35년의 땀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상자를 열어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어요. 홍삼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가 좋다고 2억 원을 날렸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시스템 자체가 사기였다는 걸, 아래 사람들이 투자한 돈으로 위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구조. 피라미드. 다단계. 제가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겁니다. 새벽 4시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었어요. 64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35년 전 우체국에 첫 출근하던 날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뻐근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죠.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배 물류센터는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35년 전에도 이 시간에 출근했었지. 그때도 이렇게 어두웠었나?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저 같은 노인은 5명 정도였습니다. 관리자가 작업 배치를 했죠. 저는 박스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택배 박스들. 그걸 구역별로 분류해서 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죠. 옆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숨이 찼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7시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손에 쥔 8만 원. 3시간 동안 몸을 혹사한 대가였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죠. 이 돈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 간단한 밥상이었지만 고마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아. 할만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2시간 정도 잤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저녁 6시. 대리운전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근육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대리운전 일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일. 35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서비스직을 하고 있었어요. 첫 손님은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소주 2병을 마셨는지 비틀거렸어요. 차에 태우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죠. 목적지까지 40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우체국 차를 몰았었지. 손님을 태우는 건 처음이지만 운전은 익숙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 12시까지 5명을 태웠습니다. 총 6만 원을 벌었어요. 새벽 일과 합치면 하루 14만 원. 한 달이면 4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빠듯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왜 안 자고 기다렸어? 당신 걱정돼서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거실로 나와 쌓인 홍삼액 상자들을 봤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 상자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 2억 원의 무게, 제 어리석음의 증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64살.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일과 저녁 일로 한 달에 400만 원씩 법니다.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350만 원이 나갑니다. 조금씩이지만 모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끔 성경을 펼쳐들지만 눈물만 흘립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선이 느껴져요. 저 사람 다단계 하다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마트에 가도 슬쩍 피해 다닙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요.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택배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죠. 힘들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식품 MLM은 절대 하지 마세요. 등급이니 수당이니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나 지인의 권유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믿었다가 35년 땀을 다 날렸어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투자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결국 9천만 원까지 갔어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는 이유는 그 돈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도 집 안방에는 1000박스가 넘는 홍삼액이 쌓여 있습니다. 33,000병. 평생 먹어도 남을 양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는 요즘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64살의 새벽은 춥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매일 해는 뜹니다. 저는 그 해를 보며 오늘도 걷습니다. 택배 물류센터로, 대리운전 차량으로, 삶이 있는 곳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